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혹시 극심한 두통 때문에 CT, MRI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계시진 않나요? 진통제를 먹으면 두통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그날 밤이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는 두통.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머리는 분명히 아픕니다. 이 괴리감 정말 답답하시죠? 이번 영상은 두통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검사는 정상인데 두통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지 해결책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편두통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CT, MRI, 뇌파 검사까지 다 받아도 정상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똑같이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곤 하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은 뇌에 종양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신경이 끊어진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 조직 자체가 손상된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편두통은 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핸드폰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과민해져 있고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이 계속 긴장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을 담당하죠. 이 신경이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영상 검사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계속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두통, 이게 바로 편두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두통이면 한쪽만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양쪽 다 아픈데요? 그러면 편두통 아니지 않나요? 이것도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자로 편이 치우칠 편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편두통은 한쪽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양쪽 머리가 아픈 편두통 환자가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편두통 환자의 40% 이상이 양측성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두통과 편두통을 뭘로 구분하느냐? 중요한 건 두통의 위치가 아닙니다. 통증의 성격입니다. 편두통의 통증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욱신욱신 박동성 통증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머리도 같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맥박에 맞춰서 쿵쿵쿵 아픈 겁니다. 두 번째, 움직이면 더 심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고개를 숙이면 통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심할 때는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빛이나 소리, 냄새에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것 같고, 옆 사람 말소리가 머리를 울리는 것 같고, 음식 냄새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넷째, 멀미처럼 울렁거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역감이나 구토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멀미할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보다 어떻게 아프냐가 편두통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럼 왜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올까요?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보는 검사입니다. 뇌에 혹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조직이 손상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망가진 구조를 찾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어디가 부서진 병이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는 기준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통증 역치가 떨어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화재 경보기는 진짜 연기가 올라왔을 때만 울립니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분들의 뇌는 연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상태예요. 경보기 자체가 고장났다기보다 경보기의 민감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편두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머리를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통증 기준선이 낮아진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똑같이 손가락을 문에 찧어도 어떤 사람은 아야 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참을 아파합니다. 이게 개인차예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기준선이 지나치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극이 강한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가 흐려지는 것, 기압이 바뀌는 것, 잠을 조금 못 자는 것, 밥을 늦게 먹은 것,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두통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기준선이 낮으니까 작은 자극에도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조절하는 게 바로 신경입니다. 머리 통증은요, 뼈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신경이 판단합니다. 뇌 주변의 혈관과 뇌막에 분포한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통증 신호를 감지하고 전달합니다. 편두통에서는 이 신경이 계속 과활성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요.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지금 예민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경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는 아무 위험이 없는데도 계속 경보를 울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경 자체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한번 울린 경보가 다음 경보를 더 쉽게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율신경이 관여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정 변화, 생활 리듬 깨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몸은 계속 비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긴장은 계속되는데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편두통은 바로 이 긴장 상태가 머리 통증으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 뇌혈관의 조절도 불안정해집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확장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결국 편두통은 신경의 과민성, 자율신경의 불균형, 혈관 조절의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원인이라기보다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통증 시스템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편두통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도 다른 뭔가가 방아쇠를 분명히 당겼을 겁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을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장전돼 있어야 총이 발사됩니다. 방아쇠만 당긴다고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편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알은 이미 장전이 돼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자율신경이 불균형하고 통증 시스템이 과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이게 총알 장전입니다. 스트레스는 그 장전된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는 마지막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현상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는데 오히려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두통이 오는 분들, 휴가 첫날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분들,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두통이 터지는 분들. 이상하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스트레스가 줄었을 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었는데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 불균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립니다.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 그러니까 부교감신경 쪽으로 확 전환되면 몸이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그렇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돼 있다가 이완되면서 갑자기 확장됩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두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편두통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쉬는 방식이 중요하고 점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확 쉬면 오히려 두통이 터질 수 있어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두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호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첫째, 목과 어깨가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목이 편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뻣뻣하고 어깨가 올라가 있고 뒷목이 뻐근합니다. 이게 두통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두통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하죠.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도 긴장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이게 두통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 또 근육이 긴장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이 밤에도 긴장 모드를 유지하면 깊은 수면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고 꿈을 많이 꾸고 중간에 자꾸 깨고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율신경은 소화 기능도 조절합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 중에서 소화불량을 함께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변비나 설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넷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에너지가 확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방 지치고, 시끄러운 환경이 있으면 힘이 빠지고, 복잡한 일을 처리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것도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큰 거예요.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신호들입니다.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가고, 소화 안 돼서 내과 가고, 피곤해서 보약 먹고, 두통이 있으니까 신경과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하면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편두통이 만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두통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생리 전후로, 날씨가 바뀔 때, 특별히 스트레스가 받을 때,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어느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신경은 한 번 활성화되면 다음에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는 특성입니다. 통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아파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학습된 패턴은 점점 강화되고 나중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여기에 약물 과용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아프니까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복용하면 역설적으로 두통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진통제가 통증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오히려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두통이 오니까 진통제 약을 먹고, 약을 자주 먹으니까 두통이 더 자주 오고, 그래서 또 약을 더 먹게 되고, 자,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편두통은 점점 만성화됩니다. 자, 편두통은 머리에 큰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종양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니고, 뇌경색도 아닙니다.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는 건 그런 심각한 질환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행인 겁니다. 그렇지만 편두통은 마음의 병도 아닙니다. 너무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계의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편두통은 통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신경이 과민해져 있고 자율신경이 불균형하고 작은 자극에도 통증으로 반응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두통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왜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두통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좋은 줄 알고 계속 반복하는 습관, 오히려 편두통을 키우는 선택들, 이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편두통을 더 악화시키고 계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 잘못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좀 이해된다 라고 느껴지셨다면 다음 영상은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